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김치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데 네. 어제 아세안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골자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다른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 등으로 해서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교역국 대상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이 비중을 조금 낮춘다라기보다는 중국만큼 다른 국가들하고 교역 비중을 늘려서 중국에 받는 영향력을 좀 줄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보관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 규모를 한반도 주변의 4대국 그러니까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국가들만큼 키워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하고는 약 300억 달러 수준으로 교역을 확대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 좀 많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자동차 강국으로 가겠다. 최대의 자동차 생산 아시아에서 네. 최대의 자동차 생산 수출국으로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인데 우리 좀 활용하면 너네 계획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 좀 잡고 일 많이 해보자. 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이죠. 이 아세안 국가들이 인구도 많아서 이분들이 소득만 좀 많이 늘어나기만 하면 네.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이 대체로는 소비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휴대폰, 자동차 등등. 그래서 꽤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응원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방향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을 대하는 자세가 교역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서 생산기지를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생산기지로서 지금까지 전략을 세워왔거든요. 네. 많은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공산품을 생산을 하고 이걸 다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적인 기지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력들이 아시안 국가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구매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고 더 긍정적인 것은 한류라고 하는 이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가 굉장히 강하게 그쪽에서 호응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를 잘 활용하면 이 소비를 활용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수출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제는 손잡고 같이 가봅시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러게요. 이 아세안 국가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 제품들 중에 자기하고 피부색 안 비슷한가요? 황인종이 만든 건 네. 일제 아니면 한국산인데 네네. 일본산 제품들보다 한국산 제품이 괜찮거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만 하면 예. 꽤 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빨리 경제 좀 성장해 주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네이버하고 네. 구글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말싸움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지금 2차전으로 좀 벌어지는 형세인데요. 네. 1차전은 지난번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구글은 사실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이제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네. 그래서 질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독점 사업자, 우리나라에서 포털 사업자로서 최대 사업자인 네이버가 예. 여러 면에서 갑의 위치에서 을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질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하다가 이 이해진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국내에서 국내법을 지켜가면서 세금도 내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리랑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특히 국내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구글은 안 그런다. 버는 만큼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불똥이 갑자기 국함에서 구글로 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구글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구글 쪽에서 그 당시에 아니다. 우리도 한국법에 맞춰서 네. 세금도 내고 있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있으니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 저런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서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려지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시 네이버의 그 CEO가 구글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 명확하게 밝혀라. 세금을 얼마로 냈고 얼마를 벌고 있고 고용 네. 창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된 것이죠.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 코리아가 세금 낼 게 있으면 내고는 있겠죠. 다만 이 구조를 지난번에도 저희도 같이 공부한 바가 있는데 네. 구글이 난 이익을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 쪽으로 넘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익 안 난 걸로 만들고 그 이익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니 예.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있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이걸 합법으로 볼 것이냐 편법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편법을 세금 탈루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네이버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구글이 경쟁을 하는데 네이버는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낸다 이 말일 텐데. 예. 근데 원래 글로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 그 나라에는 세금 잘 안 내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조세 회피 지역이라는 곳을 얘기하면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할 때 여기에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네. 그쪽에서 매출을 잡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좀 아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애플, 구글이 특히나 그걸 잘하는 기업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상품이라면 흔히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공산품 만질 수 있는 상품이라면 예.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서 제조를 하고 그 나라에서 팔리면 그 법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디지털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를 그 나라에서 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게 구매를 우리나라에서 한 건지 해외에서 한 건지도 사실은 어떤 통신망을 이용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서버가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 국제법상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국제법에 딱 이렇게 틀이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전에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막 국가 간의 교역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도 관세라는 것들이 생기고 틀이 잡혀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 그 혼란의 시기에 있는 건데 그 틈을 타서 이 애플, 구글이라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버는 만큼 우리나라에다 세금 안 내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게 불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이제 법을 좀 고칠 필요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일 것 같고 네이버가 만약 다른 나라에 진출했다면 그 나라에 세금 열심히 내고 그 나라에 고용을 열심히 할 거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굳이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한국인 입장에서 역시 보면.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예, 찾아서 고민을 하겠죠. 활용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누가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네. 구글 보고 이 통신망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역차별을 받고 있고 구글만 특혜를 입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예. 통신망은 둘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어차피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통신 사업자에게 이 통신망을 임대하는 비용을 내는 걸 이제 보통 통신망 사용료라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이통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고 구글도 물론 지출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적게 냅니다. 구글이라 하면 유튜브라는 동영상 포털이 구글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서 저 동영상 보려면 소비자들은 트래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실은 통신사들이 너희들 때문에 트래픽 많이 쓰니까 서비스업자인 너희들이 돈 좀 내 이제 예. 하는 걸 텐데 이게 사실은 시장 논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난 9월에 동영상 점유율을 보면 구글의 네. 유튜브가
전체 점유율의 72.8%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네이버의 동영상은 한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이 워낙 유튜브를 많이 찾으니까 네. 유튜브에 서비스가 없으면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메인 이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유튜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튜브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요금 많이 요구하면 우리 안 할래. 우리 연결시키지 마. 너희 사용자들은 그럼 유튜브 보게 하지 마. 예. 이제 그런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근데 통신 아쉽지, 사업자들 우리가 같은 아쉽니. 경우에는 잡을 수밖에 없다 보니 요금을 적게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공정이라는 잣대로 대보면 네. 네이버의 주장은 맞는데 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애들을 네. 없앨 수가 없으니 비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억울할 텐데 네. 또 네이버 이외의 다른 포털이나 서비스가 네이버를 보면 우리는 무슨 콘텐츠 하나 하려고 하면 콘텐츠 사용자 제공자들이 돈 내라고 하는데 예. 네이버에는 네이버에 올려주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공짜로 주지 않냐. 네네. 그건 보면 또 네이버가 특혜받는 거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다른 있겠어요.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전 이번 이슈를 보면서 그래도 아까 말한 그 세금을 조금 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법의 체계를 조금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은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서 얘네들의 매출이나 전체적인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서 얘네들이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그래서 견제도 하고 계속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고용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마케팅과 관련된 인력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핵심 인력들을 국내에서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여러 면에서 같이 뭔가 그렇죠. 이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 해주면 거죠. 우리도 좋고 좋은데 네. 바람이죠. 바람일 뿐이죠. 그게 예. 안타까운 거죠. 네. 구글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글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조심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얼른 만들어야겠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고객들 한 48만 명의 신용카드 연체 정보를 뭘 잘못 등록했나 봐요. 그러니까 연체를 안 하신 분인데 연체했다고 등록한 그런 겁니까? 비슷합니다. 6년간 은행과 카드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한 48만 명 정도의 신용카드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밝혔는데요. 3개의 카드사하고 4개 은행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한 연체자들을 살펴보니까 12만 명 정도는 등록 오류로 파악이 됐고 비슷합니다. 35만 명도 연체 기간을 잘못 기재를 했다 이거인데요. 첫 번째 거 12만 명은 어떤 사례냐면 보통 결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일 안에 입금을 하게 되면은요 그 네. 결제금을 연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을 조금 감안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근데 5일이 딱 되는 날 밤늦게 겨우겨우 넣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잖아요. 그건.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세이브라고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입금한 사람들이 카드사에서 이들을 인지를 못하고 연체자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등록하고 퇴근하셨나 봐요, 그냥. 이게 아마 시스템이 잘못돼 있거나 인식카드로 그때까지 시간 설정을 잘못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조사를 해보니 이런 사람이 약 12만 명 정도가 됐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준상으로는 연체자가 아닌데 연체자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금감원 쪽에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 연체 때문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그 같은 금융사에서 다른 대출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스템을 모두 고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예.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아까 한 35만 명 정도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연체를 8일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기록은 10일로 돼 있거나 그러니까 더 연체를 오래 한 걸로 돼 있거나 이런 예. 기록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또한 35만 명 정도 되더라. 이 사람들 것도 모두 고치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몇 명이 아니라 35만 명이면 네. 뭔가 일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런 오류가 거네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임의로 막 등록을 하고 있었거나 이게 왜 인제 발견됐을까요? 아무튼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권주현 씨가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작사, 작곡자들에게 방송국이 저작권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방송국이 알아서 누가 작곡한 노래를 우리가 몇 번 내보냈는지 수첩에 다 적어놨다가 따로 알아서 챙겨주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면 수많은 라디오 채널을 작사자, 작곡자들이 하루 종일 들으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내가 작사, 작곡한 것이 어디서 몇 번 나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요즘 방송사 파업으로 음악만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럴 때도 따로 저작권료를 챙겨주고는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당연히 내야죠. 라디오라고 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노래를 어느 방송국에서 몇 번 틀었는지를 저작권자가 직접 알고 계셔야 저작권료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빼먹고 안 주는지 알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 안 나가고 모여 앉아서 아들 너는 95.9만 잘 듣고 있고 딸 너는 91.9 듣고 있고 이렇게 채널을 나눠서 하루 종일 듣고 있다가 아빠가 작곡한 노래 나오면 아빠한테 얘기해. 이제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작권자들 대신에 하루 종일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누구 노래가 몇 번 나가는지 세고 있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저작권협회라는 곳인데 이 저작권 관리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외국 가수들도요. 전 세계에서 내가 작곡한 노래가 얼마나 방송되고 연주되는지 알아야 저작권료를 챙겨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방송을 본인이 다 들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역시 이런 일을 대신해서 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따로 주고 내 노래가 얼마나 방송되는지 감시 좀 해주쇼. 이제 이런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사 파업으로 일부 프로그램들은 음악만 선곡해서 계속 틀어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나간 노래들도 모두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줍니다. 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방송국은 저작권료 계약을 한 곡 틀 때마다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그 대가로 방송국 전체 매출의 0. 몇 %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째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틀고 싶은 음악을 한 번만 틀어도 되고 10번을 틀어도 되고 마음대로 틉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은 일종의 음악 저작권 자유이용권을 사서 틀고 싶은 대로 틀고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구조여서 요즘 파업 때문에 음악이 더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보다 저작권료를 더 많이 따로 추가로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방송국에서 음악이 나갈 때도 저작권료를 받지만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있죠. 그때도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저작권자가 노래방 사장님한테 저작권료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노래방 사장님이 일반 방송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노래 불렀는지 역시 수첩에 적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방 반주곡의 저작권료는 손님들이 그 노래방에서 몇 곡 불렀는지를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노래방에 있는 방 중에서 작은 방은 한 달에 5,000원, 뭐 큰 방은 한 달에 8,000원 이런 식으로 전국의 노래방의 방 개수만큼 그렇게 세서 저작권료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방이 5개인 노래방이 있으면 한 달에 방 한 개에 8,000원이면 한 달에 한 4만 원쯤 내는 거죠. 이렇게 나간 4만 원의 저작권료는 실제로 그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몇몇 노래방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계들이 모으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한 번도 1년 내내 안 불러지는 노래지만 노래방 책에만 들어있는 노래라도 노래방에서 거둔 저작권료의 30%는 이분들한테 나눠줍니다.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든지 다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노래방에 오시는 거니까 실제로는 노래를 안 부르시는 곡이더라도 노래방 책 속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작권료를 나눠받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근로자 누구나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월급을 주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이 오르면 이게 또 부담이 크지요. 예,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과거 상승폭보다 좀 컸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0인 미만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요. 고용노동부의 이강현 서기관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보조금 이름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명 미만이 직원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무조건 한 달에 13만 원씩 나라에서 줍니까? 예, 일단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이제 삼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임금 그 지불 능력이 있는 고소득 사업자라든지 예. 아니면은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요건들이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업주가 월 보수 총액이 190만 원 미만이 되는 노동자를 네.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지원이 되고요. 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든지 아니면은 임금을 줄이면 저희 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고했다가 새로 뽑았다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의 이력을 예. 좀 보시겠다는 뜻인 것 같고. 예, 저희가 이력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동안에 불법 탈법이 없었으면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네. 모두의 고소득 업체들은 빼겠다. 즉 돈 많이 버는 회사는 안 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벌면 돈 많이 버는 회사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저희가 일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그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그 과세 소득이 5억 원 정도 되면 네. 그 임금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지원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업체 이익이 세무서에 신고되는 이익이 연간 5억 원이 넘으면 그분들은 예. 그냥 최저임금이 좀 올랐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니까 30명 넘는 업체들도 역시 대상은 아니겠군요. 예, 30명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원 대상은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그 고용 불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그 입주자분들이 이제 관리비를 내서 이제 임금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 불안이 매우 우려되는 그 직종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에도 이제 지원을 해드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직원 많은 기업이라도 그 직원들 네. 중에 어려운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직원은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더군요. 예, 월 그 급여를 받는 급여 총액이 예. 월 19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요. 세해 전이죠, 그러니까. 예, 세해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연봉으로 월급을 올려줬을 때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서 그럴 때 네. 지원하겠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은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뭐 이런 직원들도 일주일 내내 일하지는 않고 네. 부분적으로 뭐 주말에만 일한다거나 저녁 때만 일한다거나 해서 시급은 꽤 많이 책정을 해줬는데도 월 190만 원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월급 총액이 예. 190만 원이 안 되기만 하면 대상은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일용직 근로자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그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이제 일반 노동자와는 다르게 이제 하루 단위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저희 지원 요건이 되는 근로 기간이라든지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1개월 고용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월 임금은 이제 월 190만 원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월 190만 원 기준인데 네. 이 부분도 이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일당 네. 받는 하루에 받는 그런 임금을 기준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고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이면 그 예.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에 15일 이상은 출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어야 그리고 네. 말씀하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저임금을 받는 물론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야겠습니다만 네. 그래야 이번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좀 해보셨을 텐데 보조금이 어느 예. 정도 몇 명치 보조금 정도가 나갈 걸로 보입니까? 저희가 그 정부가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한 이 제도, 이 지원금을 통해서 약 236만 명 네. 정도의 그 노동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한테는 한 달에 13만 원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이분들을 고용한 고용주, 뭐 사장님이면 네. 사장님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우리 직원들 몇 명이니 얼마 주세요 청구해야 돼요? 예, 저희 그 신청 접수처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 온라인도 가능하고 이제 오프라인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개설을 할 계획인데요. 예. 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보험에 그 담당하는 공단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고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 외에 또 이제 방문하시거나 뭐 우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팩스 접수도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전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비롯해서 네. 저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접근성을 좀 더 편의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주민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네. 한 3,500여 개 정도 되는데 예. 예, 그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되는군요. 그게 가장 접근성은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그럼 근로자 개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고용주가 신청합니까? 요 지원금은 고용주,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거라서 예. 사업주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 사업주가 그 돈 받아서 근로자한테 줄 일은 없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번에 정부가 많이 올리라고 해서 올려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이걸 주려고 하면? 예산 아까 그 저희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기준으로 약 3조 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네.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다.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이거나 하면 또 변수가 좀 있습니까? 어쨌든 그 정부가 편성을 하고 예산안이라는 거는 정부가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한 좀 반영해서 그 노동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매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그때 고민은 좀 하겠군요. 내년에도 계속 줄지 안 줄지, 후년에도 줄지 안 줄지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주는 이 안정자금 지원은 이제 좀 한시적으로 어쨌든 수행을 할 계획인데 네. 향후에 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이런 저희 안정자금 지원의 효과라든지 뭐 추후 이제 최저임금 인상 폭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뭐 많지 않은 작은 업체나 뭐 자영업 하시는 예. 분이나 다 대상이네요. 듣고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대상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면 될 텐데 문제는 과거에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은 꼬박꼬박 잘 줬고 4대 보험도 다 가입시켰고 네. 현재도 앞으로도 꼬박꼬박 잘 주고 있다는 거가 입증이 돼야 이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물론 그거야 뭐 법 지켜는 국민에게만 주겠다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예.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잘 챙겨주는지 안 챙겨주는지를 고용주가 네네. 와서 신청을 하면 난 잘 챙겨주고 있다고 당연히 주장할 텐데 네네. 그것만 믿고 준다면 세상에 최저임금 안 주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단속 나가보면 많이 안 준다면서요. 예. 그걸 어떻게 그런 믿고 주지요? 우려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선 이제 신청서에 네. 급여액과 이제 근로 시간을 적도록 해서 1차적으로 좀 위반 여부를 좀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시간급으로 환산된 그 최저임금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 2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관계부처 뭐 국세청이라든지 복지부의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한번 더 걸러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받는 이제 사업체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나 아니면 네. 지원 후에도
그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또 점검하는 등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혹은 이 직원한테 한 달에 저희가 네. 17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무 시간은 이만큼입니다 하면 170만 원에 대한 계산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테니 그거랑 네네. 맞는지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그러면 근로시간이 적다고 속이겠네요. 속이려고 하면 예를 들면 실제로는 12시간 일해서 시간당 한 8,000원밖에 안 주는데 네. 내지는 시간당 한 6,000원밖에 안 주는데 최저임금을 더 미만으로 주는데 예. 실제로는 이분은 한 8시간 일하면서 시간당 10,000원 받아가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거는 크로스 네. 체크가 안 되겠네요.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여러 그 자료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뭐 지도 점검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은 뭐 일일이 단속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적발됐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좀 높이자는 여론이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월 예. 기자님께서도 더 많이 잘 들으셨겠으니까 잘 좀 네.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잘 정책 챙기겠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의 감사합니다. 이강현 서기관이었습니다. 예, 경제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갖고 오셨습니까? 네, 부쩍 추워졌어요. 오늘은 겨울철 난방의 역사를 통해서 난방. 우리 사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볼까 해요. 옛날에는 뭐 아궁이였었고 아궁이 지나고 나면 뭐였을까요? 연탄인가요? 그 다음이? 그렇죠. 역시 서울 남자다우신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장작되는 집에서도 자란 적이 있어서 시골에서는 이제 가을 내내 장작을 해다가 말려요. 마당에다 말렸다가 광에 넣고 겨울에 사용을 하는데 아궁이가 있는 곳. 그렇죠. 이거 한번 불 붙여서 밥 지으려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거 화력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뚜막에서 정말 여기서 운전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정말 이 할머니들의 오랜 노하우로만 밥을 타지 않고 가마솥에 잘 할 수가 있었어요. 불 한번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런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인들에게는 연탄처럼 기묘한 난방 수단이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부뚜막도 만들기 어렵고. 그렇죠. 뭐 장작을 어디서 해올 나무 수도 해오기도 없고요. 쉽지 않고. 모여 사니까 연기 그렇게 많이 나면 이웃집에 민폐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연탄이 보급된 게 언제쯤입니까 그럼? 연탄 보급률은 그 급속한 도시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1950년대 중반에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리죠. 네. 근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때 확 늘어났던 게 판잣집 그리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블록집이 확 확산이 됐는데요. 시골처럼 나무 떼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싼 기름 보일러를 들일 형편도 안 되니까 연탄이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네. 해서 50년대 당시에 겨울철 신문 광고를 보면 해마다 서울 100만 가정의 겨울을 지킵니다. 이런 카피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어머님들 이 탄 가는 기술에 따라 좀 다른데 하룻밤을 따뜻하게 날려면 네. 한 2장에서 최대 3장까지 그렇게 있으면 하룻밤을 거뜬히 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궁이 뚜껑 꽉 막아놓으면 2장으로 버티고 그렇죠. 조금 열어놓으면 3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는 기술이 좀 부족한 세대기다 뭐 이러면 4장까지도 가고 그랬죠. 그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꽤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연탄이 뭐야 먹는 거야 이러실지도 몰라요. 동그랗게 생기고 구멍 뚫려져 있는 시커먼 그 석탄 네. 덩어리를 그렇습니다. 이제 위로 차곡차곡 쌓고 아래 거 빼고 하면서 네. 썼던 거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네, 연탄이 그 장작보다는 편리한 점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썼겠죠. 일단 생산, 보관, 운반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사실 이 개당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데 그래도 장작되던 시골 출신 도시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간편했어요. 네. 연탄이 처음에 공장
공장에서 딱 만들면 그 촉촉한 상태의 무게가 한 3.6kg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주문하면 리어카에 잔뜩 실어와서 아저씨들이 런닝 셔츠 바람에 한겨울에도 땀 뻘뻘 흘리며 광에 넣어주시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 지게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올 필요가 없고 규격화돼 있고 착착 쌓아 올리면 보관이 쉽다. 또 불이 꺼져도 다시 빠르게 붙일 수 있고 탄불만 안 꺼트리면 굉장히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그 목욕물도 여기다 데폈잖아요. 네. 화력이 좋다는 점 때문에 국민 연료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부도 연탄 사용을 적극 권장했겠네요. 네. 이거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되니까. 대안이 없기도 했고요. 정부가 시급하게 보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하나는 무분별한 벌목 때문에 민둥산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보기 싫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가뭄 홍수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서 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많았고요. 물이 좀 부족하면 논바닥이 갈라지니까 농사를 망쳤겠죠. 해서 정부가 1962년에 산림법을 제정을 하고 식목일도 만드는데요. 동시에 적극적으로 연탄을 난방 취사용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해서 연탄값도 그 물가 억제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따라서 천정부지로 그래요. 값이 예. 오릅니다. 요즘도 연탄 쓰시는 분들 꽤 있다고 들었어요. 계시죠. 우리가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네, 또 과거에는 겨울에 무슨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그러면 다들 학생들도 가서 연탄 나르기. 대개는 그런 분들 사는 집이 또 고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쭉 한 줄로 일렬로 서서 손에 손으로. 하나 참 무거웠는데 이게. 만화 영화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하는 곳에는 이름을 거기에 네. 노래가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다 이런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저도 구공탄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구멍이 9개인 탄인가 보다 싶었는데 연탄을 실제로 보니까 네. 구멍이 뭐 9개가 뭡니까? 거의 훨씬 많죠. 반올림하면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구멍이 9개라 그런가 했는데 사실 네. 원래 이름은 19공탄이에요. 그 입에 붙지 않는 이름이라고 해서 언어의 경제성을 살려서 구공탄, 구공탄 이렇게 부른 19공탄이 건데요. 원래 이름인데 네, 초창기에 나왔던 게 19공탄이었고 후에 70년대 이후부터는 구멍이 22개 뚫린 22공탄이 보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멍이 많아지면 네. 불이 쉽게 붙고 화력이 세지거든요. 예. 순간 화력이 올라가서 좋아졌는데 문제는 탄 가는 기술을 좀 더 정교했어야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아래서 타고 있는 데에다가 까만색 새 탄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멍 맞춰야죠. 그렇죠. 구멍이 근데 22개면은 조준을 하기가 더 어려웠겠죠. 이게 잘 안 맞으면 네. 가스가 나오고 그래요? 그 새 탄이 제대로 안 타서 불이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건 하나 맞추면 다른 거 다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이게 어머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만화 영화 아기 공룡 둘리가 나왔던 그 보물섬에 처음 연재됐던 게 80년대 초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썼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멍을 맞추는 거였네요. 네. 어쩐지 어릴 때 연탄 갈고 오면 연탄 집게로 고생했다고는 하시는데 잠시 후에 어머니가 또 나가세요. 일을 두 번. 그때 갈고 왔는데 네. 왜 그러실까? 그 구멍 맞추는 거를 중요하니까. 이게 단점도 참 많죠.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이게 참 고마운 연료기도 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1971년에 그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71년 사이에 경찰에 신고 접수된 가스 중독 사망자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온 통계가 무려 12,653명. 그런데 10년 후에 다시 한번 통계를 내요. 81년에 전후 한 30년 동안 연탄가스 중독 사망자가 얼마냐 봤더니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져도 매년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통계가 정확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실제 그렇겠어요. 빈도가 맞아요. 컸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어느 틈이 있고 사는데 사실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도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연탄으로 겨울 나는 이웃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안도현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너에게 묻는다에서 그랬죠. 연탄재 네.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힘든 이웃 돌아보는 겨울 됐으면 저 자신부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공산품을 생산을 하고 이걸 다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적인 기지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력들이 아시안 국가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구매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고 더 긍정적인 것은 한류라고 하는 이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가 굉장히 강하게 그쪽에서 호응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를 잘 활용하면 이 소비를 활용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수출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제는 손잡고 같이 가봅시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러게요. 이 아세안 국가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 제품들 중에 자기하고 피부색 비슷한 안 비슷한가요? 황인종이 만든 건 네. 일제 아니면 한국산인데 네네. 뭐 일본산 제품들보다 한국산 제품이 괜찮거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만 하면 예. 꽤 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빨리 경제 좀 성장해 주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네이버하고 네. 구글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말싸움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지금 2차전으로 좀 벌어지는 형세인데요. 네. 1차전은 지난번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구글은 사실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이제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네. 그래서 질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독점 사업자, 우리나라에서 포털 사업자로서 최대 사업자인 네이버가 예. 여러 면에서 갑의 위치에서 을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질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하다가 이 이해진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국내에서 국내법을 지켜가면서 세금도 내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리랑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특히 국내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구글은 안 그런다. 버는 만큼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불똥이 갑자기 국감에서 구글로 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구글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구글 쪽에서 그 당시에 아니다. 우리도 한국법에 맞춰서 네. 세금도 내고 있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있으니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 저런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서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러지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시 네이버의 그 CEO가 구글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 명확하게 밝혀라. 세금을 얼마로 냈고 얼마를 벌고 있고 고용 네. 창출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된 것이죠.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 코리아가 세금 낼 게 있으면 내고는 있겠죠. 다만 이 구조를 지난번에도 저희도 같이 공부한 바가 있는데 네. 구글이 난 이익을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 쪽으로 넘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별 전체 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밝혔는데요. 3개의 카드사하고 4개 은행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한 연체자들을 살펴보니까 12만 명 정도는 등록 오류로 파악이 됐고 비슷합니다. 35만 명도 연체 기간을 잘못 기재를 했다 이거인데요. 첫 번째 거 12만 명은 어떤 사례냐면 보통 결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일 안에 입금을 하게 되면은요 그 네. 결제금을 연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을 조금 감안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근데 5일이 딱 되는 날 밤늦게 겨우겨우 넣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잖아요. 그건.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세이브라고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입금한 사람들이 카드사에서 이들을 인지를 못하고 연체자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등록하고 퇴근하셨나 봐요, 그냥. 이게 아마 시스템이 잘못돼 있거나 인식카드로 그때까지 시간 설정을 잘못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조사를 해보니 이런 사람이 약 12만 명 정도가 됐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준상으로는 연체자가 아닌데 연체자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금감원 쪽에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 연체 때문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그 같은 금융사에서 다른 대출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스템을 모두 고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예.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아까 한 35만 명 정도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연체를 8일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기록은 10일로 돼 있거나
그러니까 더 연체를 오래 한 걸로 돼 있거나 이런 예. 기록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또한 35만 명 정도 되더라. 이 사람들 것도 모두 고치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몇 명이 아니라 35만 명이면 네. 뭔가 일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런 오류가 거네요.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임의로 막 등록을 하고 있었거나 이게 왜 인재 발견됐을까요? 아무튼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권주현 씨가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작사 작곡자들에게 방송국이 저작권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방송국이 알아서 누가 작곡한 노래를 우리가 몇 번 내보냈는지 수첩에 다 적어놨다가 따로 알아서 챙겨주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면 수많은 라디오 채널을 작사자 작곡자들이 하루 종일 들으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내가 작사 작곡한 것이 어디서 몇 번 나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요즘 방송사 파업으로 음악만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럴 때도 따로 저작권료를 챙겨주고는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당연히 내야죠. 이익 안 난 걸로 만들고 그 이익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니 예.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있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이걸 합법으로 볼 것이냐 편법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편법을 세금 탈루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네이버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구글이 경쟁을 하는데 네이버는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낸다 이 말일 텐데. 예. 근데 원래 글로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 그 나라에는 세금 잘 안 내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조세 회피 지역이라는 곳을 얘기하면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할 때 여기에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네. 그쪽에서 매출을 잡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좀 아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애플, 구글이 특히나 그걸 잘하는 기업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상품이라면 흔히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공산품 만질 수 있는 상품이라면 예.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서 제조를 하고 그 나라에서 팔리면 그 법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디지털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를 그 나라에서 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게 구매를 우리나라에서 한 건지 해외에서 한 건지도 사실은 어떤 통신망을 이용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서버가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 국제법상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국제법에 딱 이렇게 틀이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전에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막 국가 간의 교역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도 관세라는 것들이 생기고 틀이 잡혀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 그 혼란의 시기에 있는 건데 그 틈을 타서 이 애플, 구글이라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버는 만큼 우리나라에다 세금 안 내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게 불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이제 법을 좀 고칠 필요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 같고 네이버가 만약 다른 나라에 진출했다면 그 나라에 세금 열심히 내고 그 나라에 고용을 열심히 할 거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굳이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입장에서 역시 보면.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예, 찾아서 고민을 하겠죠. 활용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누가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네. 구글 보고 이 통신망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역차별을 받고 있고 구글만 특혜를 입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예. 통신망은 둘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어차피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통신 사업자에게 이 통신망을 임대하는 비용을 내는 걸 이제 보통 통신망 사용료라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이통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고 구글도 물론 지출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적게 냅니다. 구글이라 하면 유튜브라는 동영상 포털이 구글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서 저 동영상 보려면 소비자들은 트래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실은 통신사들이 너희들 때문에 트래픽 많이 쓰니까 서비스업자인 너희들이 돈 좀 내 이제 하는 걸 텐데 이게 사실은 시장 논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난 9월에 동영상 점유율을 보면 구글의 네. 유튜브가 전체 점유율의 72.8%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의 동영상은 한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이 워낙 유튜브를 많이 찾으니까 네. 유튜브에 서비스가 없으면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메인 이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유튜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튜브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요금 많이 요구하면 우리 안 할래. 우리 연결시키지 마. 너희 사용자들은 그럼 유튜브 보게 하지 마. 예. 이제 그런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근데 통신 아쉽지, 사업자들 우리가 같은 아쉽니. 경우에는 잡을 수밖에 없다 보니 요금을 적게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공정이라는 잣대로 대보면 네. 네이버의 주장은 맞는데 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시장지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애들을 네. 없앨 수가 없으니 비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억울할 텐데 네. 또 네이버 이외의 다른 포털이나 서비스가 네이버를 보면 우리는 무슨 콘텐츠 하나 하려고 하면 콘텐츠 사용자 제공자들이 돈 내라고 하는데 예. 네이버에는 네이버에 올려주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공짜로 주지 않냐. 네네. 그건 보면 또 네이버가 특혜받는 거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다른 있겠어요.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전 이번 이슈를 보면서 그래도 아까 말한 그 세금을 조금 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법의 체계를 조금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은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서 얘네들의 매출이나 전체적인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서 얘네들이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그래서 견제도 하고 계속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고용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마케팅과 관련된 인력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핵심 인력들을 국내에서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여러 면에서 같이 뭔가 그렇죠. 이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 해주면 거죠. 우리도 좋고 좋은데 네. 바람이죠. 바람일 뿐이죠. 그게 예. 안타까운 거죠. 네. 구글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글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조심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얼른 만들어야겠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고객들 한 48만 명의 신용카드 연체 정보를 뭘 잘못 등록했나 봐요. 그러니까 연체를 안 하신 분인데 연체했다고 등록한 그런 겁니까? 비슷합니다. 6년간 은행과 카드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한 48만 명 정도의 신용카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김치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데 네. 어제 아세안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골자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정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 등으로 해서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교역국 대상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이 비중을 조금 낮춘다라기보다는 중국만큼 다른 국가들하고 그 교역 비중을 늘려서 중국에 받는 영향력을 좀 줄이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보관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 규모를 한반도 주변의 4대국 그러니까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국가들만큼 키워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하고는 약 300억 달러 수준으로 교역을 확대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 좀 많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동차 강국으로 가겠다. 최대의 자동차 생산 아시아에서 네. 최대의 자동차 생산 수출국으로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인데 우리 좀 활용하면 너네 계획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 좀 잡고 일 많이 해보자. 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이죠. 이 아세안 국가들이 인구도 많아서 이분들이 소득만 좀 많이 늘어나기만 하면 네.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이 대체로는 소비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휴대폰, 자동차 등등. 그래서 꽤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응원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방향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을 대하는 자세가 교역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서 생산기지를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생산기지로서 지금까지 전략을 세워왔거든요. 네. 많은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